먼저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제 진단이 모든 암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진단이 잘못되면 아예 치료도 산으로 갈 수 있고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가 있어도 치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병원에는 좀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 다들 들어보셨지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의 내분비 종양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 저희 병원 병리과에 계시고요. 정창권 교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감을 잡게 해드리자면 일단은 기사랑 실제 문헌을 제가 캡처해서 온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읽기도 어려운 여러 국제 저자 중에 당당하게 한국인 이름 정창건 교수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종양이 이게 뭔지 암인지 아닌지 또 어떤 암인지 진단명부터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분류하는 것 자체를 하신 분이 저희 병원에서 여러분들 병을 진단해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내분비 병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진단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수술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애초에 처음에 한 진단이 정확하면 불필요한 재검사나 수술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술 이후에도 정확한 진단이 돼서 최신에는 NGS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정밀 진단이 가능한데요. 이런 좀 더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이 암이 암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 어떤 성질의 암이고 나중에 재발할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잘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다른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도 용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좀 구성을 했고 먼저 타병원 판독에서는 모두 양성이 나왔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나왔는데 서울성모 판독에서는 양쪽 모두 암이 의심되거나 암이 확진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타병원 판독에서는 유두암이라든지 아니면 역포종양이라든지 이런 다른 암의 성질이 나왔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 범위가 이렇게 반절제만 하게 되는데요. 서울성모 판독에서는 수질암이 나와서 전절제가 필요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완전히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양성 결절이라는 거는 그냥 가지고 살아도 되는 악성 결절의 반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고 지켜봐야 됐는데 이게 잘못된 진단으로 환자가 이렇게 지켜봤었다면 필요한 치료를 못 받았었겠지요. 네. 사례입니다. 그래서 타병원 초음파에서 우선은 초음파 소견에서도 2023년도에 이제 시행을 했고 여기에 제가 빨간 박스 치신 로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소견에서도 암 위험도가 낮다, 양성일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좀 지켜봤던 환자가 있습니다. 그때 크기가 커서인지 그래도 조직 검사는 시행을 하셨었고 오른쪽, 왼쪽 아래 보시면 모두 양성결절, 암님 이렇게 진단을 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2026년에 3년 만에 다시 해당 병원에서 또 조직 검사를 하셨고 여전히 왼쪽은 암은 아니다. 근데 오른쪽은 좀 애매하니까 다시 재검을 해봐라 이런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때 재검이 꼭 필요할지 일단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검을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소견에서는 재검을 하는 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원칙이고요. 근데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아프기도 하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게 됩니다. 환자한테 고생스러운 그런 뭔가 과정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외부에서 슬라이드를 만약 이미 조직 검사를 했다 하면은 우선은 슬라이드를 대출해 오도록 암센터에서 모두 교육을 잘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이미 한 슬라이드를 가져오셨고요. 환자분은 다시 찌르는 재검사 없이 외부 슬라이드 판독 의뢰로만 본원 병리과에서 판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당 슬라이드 외부 슬라이드 판독이라는 처방명이 있고 정창건 교수님께서 진단해 주셨고요. 우측은 암이 진단되었고 왼쪽은 암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외부 병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은 아예 암 아니라고 했었고 오른쪽은 재검만 필요하다 이 정도의 소견이었습니다.
저희 병원 진단을 믿고 2026년 4월에 얼마 전에 갑상선 전절제를 시행하였고요. 환자 최종 조직 검사 결과는 오른쪽 왼쪽 다 수술이 필요한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환자가 얻은 이득은 불필요한 재검사가 감소되었고 적절한 수술 범위가 결정되어서 필요한 치료를 놓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더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지도록 주로 병리과 김수현 교수님, 정창원 교수님과 영상의학과 신일아 교수님, 정소령 교수님 이 내분비 병리와 내분비 영상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팀이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건데요. 수술도 자랑할 만합니다. 저희는 또 환자 맞춤형 수술이 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4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일반 절개 수술, 그리고 겨드랑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애과 수술, 그리고 입안 점막으로 접근하는 경구강 로봇 수술, 그리고 귀 뒤쪽으로 접근하는 후위계 로봇 수술 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그 다음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 목 절개 수술입니다. 생각보다는 흉하지 않지요. 그래서 목주름에서 가장 밑에 쇄골뼈 약간 위쪽에 한 3-4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갑상선 절제를 하게 되고요. 실제 수술 장면입니다. 이제 이거는 수술 이후 직후에 본드라고 이렇게 코팅 처리를 마무리하고 몸에 녹는 실을 사용한 거고요. 별도의 봉합사 제거 과정은 없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좀 흉터가 희미해지고요. 이런 분들은 가까이서 잘 보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으면 환자분의 과거력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목 절개 수술도 아주 전통적이고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흉도 대부분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흉터가 좀 심하게 부푸는 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켈로이드 체질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 청소년기부터 30대까지는 호르몬의 과다한 영향이나 아니면 너무나 새살의 재생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오히려 이런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는 과증식성 흉터가 좀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안으로서 이제 로봇 수술이 확립이 된 지도 오랜 기간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로봇 수술은 최신 기술이 아니라 그냥 확립되어졌고 정립된 그런 다른 대안입니다. 한 가지로 이제 진료방에서 오늘도 받은 질문인데 환자분들이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수술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로봇이 알아서 막 움직여서 정말 로봇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접근 방법이 로봇 기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배자성 교수님 수술장을 제가 그냥 따왔는데 이렇게 로봇은 직접 저희가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의가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애과 로봇 수술은 겨드랑이 팔 주름을 이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팔을 접으면 아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반팔이나 사실은 나시티를 입어도 다 아물고 나서는 아주 삶의 만족도가 높은 환자분들이 많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희미해진 그런 흉터를 볼 수 있겠고 점점 더 단일공 로봇이라고 해서 그런 단일 루트를 이용하고 나서는 흉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실제 수술 장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기구가 움직이는 건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 이렇게 집도의가 콘솔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조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안전하게 이미 확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경애과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로봇 수술은 저희 갑상선 내분비외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좀 자랑할 만한 성과는 이 단일공 로봇 갑상선 수술 천례를 세계에서 2번째로 빠르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사가 난 장면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왔던 성과를 국제학술지에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왔습니다. 지금 2000례를 향해서 또 빠르게 나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구강 로봇 수술입니다.
이제 입안 점막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입안 점막을 이렇게 입술을 뒤집고 이쪽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면 아예 이번에는 흉터가 남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오늘 이런 사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입안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는 생각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그런데 이 수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하신 분이 저희 이비인후과 박준욱 교수님이시고 여기 보면 제가 날짜도 좀 캡처를 해놨는데 2016년, 그러니까 10년도 전에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잘 입증을 해오셨고 저도 덕분에 교수님께 배우고 최근에 후발주자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준욱 교수님께서는 아예 선발주자로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 여기 의료진들 보시면 선동일 교수님 성함도 있고 박준욱 교수님 이렇게 문헌도 국제적으로 발표해오시고 또 교육자료로 교과서적인 그런 문헌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담당해 주시고 있는 후이계 접근 로봇 수술이고 이렇게 귀 뒤를 절개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도 머리를 풀거나 여자분들은 특히나 머리 풀고 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목에 흉터는 없습니다. 이것도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 오셨고 여러 문헌들을 발표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자면 4가지 방법이 활발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든 환자가 이 수술의 대상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어 오면 한 80% 정도는 가장 착한 암이라고 하는 유두암이고 그 중에서 또 한 80~90% 정도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환자분과 또 주치의 결정에 따라서 환자분이 원하는 방식을 대부분의 70~80%에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지인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착한 암이 아니라 진행된 암이거나 난치성 암이거나 또 고위험 암이면은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병원이 협진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암에 대해서도 외과나 또 이비인후과를 뒷받침해주는 그 수술 전후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배자성 교수님의 영상을 제가 또 캡처를 해왔고 저희가 흔히 아는 갑상선암은 암세포의 진행 속도가 느려서 착한 암이라고 알고 있고 말씀드렸던 갑상선 유두암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손 한 번 쓰지 못하는 가장 고약한 암 역시 갑상선암입니다. 이게 한 10년도 더 된 영상인데요. 여기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수술은 의미가 없다 했었는데 이제 최근 패러다임이 바뀐 지도 한 5년이 지났고 아주 기록적인 사례가 있어서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난치성암, 고위험도암이 희망이 있습니다. 역형성암은 진단이 되면은 아직까지도 문헌에서는 평균 수명은 한 3개월 정도고 1년 생존율은 20%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분 최근까지 2년 이상의 수명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연명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건강하게 마지막 추적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 생존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에서 2024년 4월 달에 수술을 했고 내분비 내과에서 이후에 9차례 면역 표적 치료를 하셨고 치료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적극적인 다학제 협진 회의를 하면서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또 해기학과 여러 과들의 그런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까만 게 원래는 숨이 쉬어야 되는 숨구멍 기도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커진 암 때문에 밀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역형성암은 한 번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면 2주 이내에 기도가 막히고 정말 여기 목에다가 삽관을 해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이런 병으로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치료 전에 이렇게 기도가 지금 밀려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치료를 하면서 점점 동그라미가 눌려 있는 것에서 뭔가 숨구멍이 커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추적한 게 2026년 3월인데요. 사실 이게 2024년 11월이랑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진행된 게 없고 이 완전히 기도 편입됐던 이 영상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질병이 잘 조절되고 있고 환자분은 앞으로도 장기 생존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그 치료를 이제 저희가 외과에서 먼저 수술을 하고 내분비내과로 보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내과에서 치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협진은 진행을 해왔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항암 예정인데 아직도 좀 이 진행성 암 때문에 좀 목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의뢰가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계속해서 같이 협진을 진행을 했었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전신요법을 시행하면 또 그 안에서 괴사된 것들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오히려 목이 커지기도 하고 또 진행되는 것 때문에도 이렇게 커지기도 하는데요. 전신요법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외과적인 그 상처 관리를 위해서 배액관을 넣었었고 전신요법을 3차례 한 이후부터는 환자분은 이미 목이 완전히 좀 잘 조절이 되고 흉터가 좋았어서 이때는 3차 요법 하고 나서 배액관을 제거했고 제거 후의 사진을 안 남겨놔서 좀 아쉽지만 깨끗하게 아주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자면 실제 치료 사례가 역형성 갑상선암의 평균 생존은 3개월이고 1년 생존율은 20% 미만인데 2024년도에 수술을 했고 그때 이후에 바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적극적인 수차례 다학제 협진을 통해서 항암 또 협진을 지속하고 현재 생존하고 장기 생존을 계속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학술지에도 지금 보고를 하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저희 기회가 된다면 저희 기관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섹션에서도 저희 모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치료하고 있다는 게 좀 체감이 되실 텐데요.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관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또 협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 이후에 목소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네. 요즘 이제 유명 여가수나 여배우나 통해서 수술 이후에 목소리 변화로 삶의 질이 저하됐다 이런 것도 매스컴에서 보고된 적이 있고 이제 수술 중에 성대신경이 영향을 받으면 목소리가 쉬거나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성모병원은 거의 국내 유일하게 모든 환자에서 수술 전후에 음성평가를 시행해주고 계시고 목소리 보존이 곧 환자분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거의 흉터만큼이나 환자분들이 신경 쓰는 그런 지표이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후에 또 이렇게 루틴하게 음성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구글에서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선동일 이렇게 쳐봤더니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있었고 그냥 좀 예전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2012년도에도 갑상선 수술 전에 꼭 목소리 검사 받아보세요 이런 거를 해오셨고 그 시절부터 이미 문헌을 보고해 오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갑상선 수술 전후에서 음성평가를 하는 이런 기준을 세우셨고 TVSQ라고 하고 저희 병원 의료진들의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따가 한 페이지로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이 TVSQ라는 거는 갑상선 이제 수술과 관련된 이런 증상 관련된 설문을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보통 객관적 평가는 많이 하지만 주관적으로 섬세하게 다가가기 좀 힘들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이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먼저 객관적 지표인 음성검사에서 이런 수치들이 많이 보이지요. 그래서 목소리 높낮이 등 주파수를 수술 전후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TVSQ라는 이런 환자의 증상을 또 적극적으로 설문을 해서 이런 환자의 증상을 주관적으로 설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구조적인 이상은 없는지 후두경 검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원인이 없는지 동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제로 음성 보존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치료는 이렇게 암 제거뿐만이 아니라 수술 후 기능 보존도 중요한데 저희 이비인후과에서 너무나 열심히 맡아주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페이지에 담기 힘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로 객관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면 이런 음성까지도 잘 지킬 수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첫 번째 수술 이후에 그러면은 재발을 하거나 잔존암이 있거나 전이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저희 협진센터에서 주로 담당해주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 이후에 고위험군 암에 대해서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재발했을 때 수술 없이 고주파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다발성 전이가 있거나 하면 표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를 이렇게 연결해서 재발암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런 담당해 주시는 다학제 진료팀의 해당 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발성 갑상선 암인데 실제로 수술하는 게 오히려 환자한테 해가 가거나 위험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신마취나 수술 없이 시술로 치료를 해서 고주파 절제술을 하게 되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게 되고요. 외래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외래에서 그냥 누워서 초음파 받듯이 시술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다발성 전이가 된 그런 암인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모든 거를 다 절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신 치료가 좀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나 표적 치료로 생존 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주파 절제술로 재발암을 이렇게 치료한 사례인데요. 치료 전에 여기 3개의 화살표가 모이는 곳에 동그란 그런 암덩어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 위치는 아까 제가 저 동그라미가 숨구멍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 목소리로 가는 성대신경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술로 했을 때 만약에 유착이 심하거나 떡져 있거나 하면 오히려 성대신경이나 목소리가 보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병변이면서 뭔가 재발을 했고 초음파에서 잘 보이는 위치다 하면은 영상의학과에서 고주파로 태워서 이런 시술을 하게 되고 새치 무빙 검사와 비슷한 자세로 누워서 시행을 받게 됩니다. 치료 이후에는 이렇게 말끔하게 없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이거를 할 때 또 장점은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목소리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실시간으로 하면서 시술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다발성 전이 환자의 방사선 요오드 치료입니다. 이제 2018년에 반절제술을 하고 좀 지켜보던 와중에 2025년 10월 달에 재발이 확인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협진회의를 하고 이제 완결절제술을 시행했고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거는 이제 방사성 요오드를 뿜어내는 그런 알약을 먹으면서 시행을 하는데 몸에서 뭔가 전이된 병변이 있다면 그거를 흡수하면서 이런 검사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몸 안에 정상 갑상선이 이제 없을 때 전절제를 했을 때 그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했는데 사실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고 스캔을 보기 전까지는 이 정도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절제술을 하고 나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이런 추가적인 병변을 알 수가 있었고요. 협진회의를 소집하였고 해당 병변들에 대해서 각자 좀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정밀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때 조금 특이했던 것이 1월 달에 요오드를 치료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발성 전이 병변이 보였던 스캔 검사였고요. 3월 달에 영상 검사를 각자 시행했습니다. 이때 그냥 노 그러니까 다 뭐 전이로 보이는 그런 소견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때 또 협진회의를 했었고 근데 첫 번째 해기학 스캔에서는 전이로 보는 것이 좀 맞겠다는 소견이어서 이게 진짜 치료 효과인지 어쩐지 좀 추적을 해보자 했는데요. 최근에 5월에 혈액 검사를 받는데 저희가 피 속에서도 재발 수치를 보는 게 있어요. 가장 밑에 이제 제가 여기 캡처해 놓은 거고 보면은 아예 측정 불가일 정도로 뭐 땡땡땡 이하 이렇게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 환자분한테는 수술 이후에 보조 치료가 너무나 큰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있고 저희 교수님들께는 이 5월달 피 검사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또 추가로 협진회의를 소집해서 7월에 원래 예정됐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지 말지 또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과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잘 협진해서 여러 이런 치료 성과들을 보여왔고요. 아마 의미 있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면서는 저희 전문 의료진, 전문 간호 인력에 대해서 좀 감사드리고 또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외래 그리고 매주 협진회의 정말 아침 7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7시 반에 하게 되는데 그럼 준비를 할 7시부터 하시게 될 텐데요. 또 병동에서 회진 돌 때나 수술방에서 이렇게 각 단계에서 간호 인력들이 전문 팀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런 진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의료진들이 이렇게 환자분들의 치료 여정을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갑상선암센터 매주 협진회의 담당해주고 계신 전문 간호사 조혜진 선생님, 또 갑상선 내분비외과의 수술 전담 간호사 김나영 이혜림 간호사, 그리고 저희 병동 입원 전담 전문의 선생님 최연아 선생님, 또 이비인후과의 수술 전담 간호사 유아림 방서영 선생님, 병동 전담 간호사 조현미 선생님, 또 해기학 전담 간호사이신 임효희 교수님께서 환자분들 좀 가까이에서 또 교육을 잘 담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간호사분들을 통해서 질문해서 저희한테 전달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간호 의료진들도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페이지고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서울성모병원 TV에 들어가서 제가 그냥 저도 이번 기회에 준비하면서 갑상선 하고 쳐봤더니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은 쇼츠도 많이 있는데 임동준 교수님 쇼츠도 있고 이래서 그냥 짧게 재미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